어느 날 새벽 오키나와 레이더에 거대한 그림자가 떠올랐습니다. 중국 항모전단이 일본 영해 코앞까지 말 그대로 직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장면. 라오닝함 갑판 위에서 함재기가 점화됩니다. 하늘이 흔들리고 바다가 울리고 오키나와 상공은 순식간에 전쟁의 냄새로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군 기지도 조용했습니다. 대비 태세도 없고 방어도 없고 오직 강력히 항의합니다. 이 한 문장뿐. 그 순간 오키나와 12만 주민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릴 지켜줄 나라는 없다. 대피소로 몰려드는 사람들, 울부짖는 아이들, 공습 경보가 울려 퍼지는 섬 전체, 종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망이 절정에 오른 바로 그때 섬의 레이더 한쪽 끝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잠깐. 이건 뭐지? 일본도 미국도 아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정체불명의 전단이 속도를 높이며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름이 확인되는 순간 작전실은 숨을 삼켰습니다. 한국 해군 전단 오키나와 방면 긴급 전개. 그날 전쟁은 끝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전쟁 5분 전 단 한 나라가 바다의 흐름을 뒤바꾼 믿기 어려운 실화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오전 3시 12분 레이더 스크린에 떠오른 함대 편성을 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5분 전이라는 것을요. 저는 제임스 카터입니다. 영국 해군 정보장교 출신이에요. 페르시아만, 발칸반도, 남중국해. 20년간 분쟁 지역을 다니며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전쟁은 소음과 함께 오지 않아요. 침묵과 함께 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오키나와는 너무 조용했어요. 화면에 떠있는 실루엣은 라오닝함 전단이었습니다. 항공모함 1척, 구축함 4척, 호위함 2척, 각도 142도, 속도 18노트. 단순 항로가 아니었어요. 일본 방공식별구역의 취약점을 정확히 찌르는 압박기동 패턴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계산된 접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반응이었어요. 일본 방위성은 상황 파악 중이라는 문장만 3시간째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미군 연락장교들도 침묵했어요. 전화는 울리지 않았고 긴급회의도 없었습니다. 12만 명이 사는 섬이 압박받고 있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미국은 대만 해협 변수 때문에 신중 모드였어요. 먼저 움직이면 중국과 전면 충돌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먼저 움직이면 돌출 행동이 될까봐 내각회의만 반복하고 있었어요. 정치적 부담이 컸습니다. 책임은 분산되고 결정은 지연되고 주민은 방치됩니다. 그게 현실이었어요. 오키나와는 동아시아 안보의 심장부입니다. 미군 기지, 민간인 거주지, 항만 시설이 한 곳에 밀집된 전략 요충지예요. 그리고 지금 그 심장부에 칼끝이 들이대지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칼끝. 저는 레이더 스크린 시간을 확인했어요. 328, 16분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어요. 레이더 하단에서 미세하게 깜빡이는 점 하나가 제 시야를 스쳤습니다. 처음엔 노이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속도와 각도가 지나치게 일정했어요. 각도 변화 0.3도 이내. 속도 편차 0.5노트 미만. 군사 전문가라면 누구든 알아볼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의도적으로 조용한 접근. 저는 그 점을 클릭해 확대했어요. 정보는 최소한이었습니다. 신호 강도 약함. 식별 불가. 목적지 오키나와. 하지만 궤적만은 명확했어요. 무엇인가 섬세하고 확고한 존재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라우닝함 전단이 디귿자로 섬을 압박하는 동안 이 작은 점만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모두가 멈춘 시간 속에서 단 하나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결정적 정보가 들어왔어요. 라우닝함에서 J-15 함재기 12대 출격.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어요. 반응 시험이었습니다. 누가 대응하는지, 누가 침묵하는지, 누가 오키나와를 지킬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중국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각국의 반응 속도, 결정 체계, 정치적 부담, 군사적 역량.
모든 변수를요.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국가가 계산에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왜 지금인가? 왜 이 섬인가? 답은 간단했습니다. 오키나와는 모두가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만 누구도 먼저 나서지 않는 곳이었어요.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방치된 섬. 그리고 그 질문은 곧 더 무거운 의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누가 대응할 것인가? 일본? 미국? 아니면 그 누구도?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식었지만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작은 점을 응시했어요. 속도 20노트. 현재 거리 480km. 도착 예상 시각 18시간 후. 모든 강대국이 침묵할 때 오직 한 존재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조용히 접근하고 있었어요. 마치 정지된 세계 속에서 단 하나의 의지만이 살아있는 것처럼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점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걸요. 오키나와의 운명을, 이 위기의 결말을, 그리고 동아시아 안보의 판도를.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점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오키나와를 향하고 있는지를. 오전 7시. 저는 오키나와 시내로 나왔습니다. 밤새 레이더를 보던 눈으로는 부족했어요. 직접 섬을 봐야 했습니다. 거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해안가에서 군용기의 진동음이 들렸어요. 낮게, 지속적으로. 공기를 찢는 소리가 아니라 가슴을 울리는 저주파였습니다. 항구의 고깃배들은 출항을 미루고 정박한 채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부들은 그물을 손질하며 바다를 바라봤지만 아무도 배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눈빛이 달랐어요. 불안했습니다. 슈퍼마켓 앞에는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생수 코너는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편의점에는 비상식량을 사려는 주민들이 몰리고 있었어요. 컵라면, 통조림, 건전지, 손전 등 재난 대비 물품이 빠르게 동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한 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꽉 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왜 학교에 안 가냐고 물었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를 더 세게 잡았을 뿐입니다. 저는 한 노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바다를 바라보는 그의 표정에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쟁을 겪었구나. 노인이 말했습니다. 또 시작이군요. 네. 지난 전쟁 때도 이랬어요. 모두 우릴 지킨다고 했지만 결국 아무도 안 왔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결국 우릴 지켜준 건 가까운 이웃이었어요. 먼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섬에 내려앉은 불안 속에서 그 문장은 묘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마치 미래를 예고하는 것처럼요. 저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이 바다를 바라봤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역사는 반복되니까요. 오전 10시. 일본 정부가 발표를 냈습니다. 과도한 해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의주시. 주민들은 그 단어를 듣고 침묵했어요. 예의주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면서 긴장은 더 커졌습니다. 제 핸드폰에 긴급 속보가 떴어요. 중국 함재기 24대 이착함 확인. 단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공격적 진입을 연습하는 방식이었어요. 오키나와 상공 100km 지점까지 접근했다가 돌아가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F-15가 출격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대응은 느렸어요. 인원 부족, 장비 가동률 문제.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중국 전투기 24대에 일본은 6대를 띄웠어요. 4대1. 수적으로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미군 기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F-22도 F-35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정치적 부담 때문이라는 것을요. 미국이 먼저 움직이면 중국과의 충돌이 현실화됩니다. 대만 해협 변수, 남중국해, 긴장,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하지만 주민들의 시선에서 그 이유는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움직이는 나라였어요. 설명이 아니라요.
오후 2시. 저는 다시 관측소로 돌아왔습니다. 레이더 스크린을 켰어요. 라우닝함 전단은 여전히 디귿자 형태로 오키나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함재기들은 계속 이륙과 착함을 반복했어요. 압박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점, 여전히 일정한 속도로 접근 중이었어요. 속도 20노트, 거리 320km, 도착까지 12시간.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오키나와를 둘러싼 모든 국가가 가만히 있을 때 단 하나만이 주민을 향하고 있었어요. 일본은 회의 중이었습니다. 미국은 계산 중이었어요. 중국은 압박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점만은 멈추지 않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주저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조용히. 목적지는 명확했습니다. 오키나와. 12만 명의 주민이 있는 섬. 저는 다시 노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가까운 이웃.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먼 강대국은 계산하고 가까운 이웃은 움직인다. 저는 스크린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저 점이 그 이웃일까? 오후 3시 40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긴급 재난 문자였어요. 중국 J-15, 일본 F-15의 사격 통제 레이더 조사. 전면 충돌 직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사격 통제 레이더. 그것은 미사일 발사 직전에 사용하는 레이더예요. 목표물을 정밀하게 조준하고 발사 준비를 완료했다는 신호입니다. 공격 의사를 명확히 드러내는 행위였어요. 거리로 나갔습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있었어요. 주민들이 체육관으로 대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를 안고 뛰었어요. 노인들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여성이 아이 둘을 양손에 잡고 울고 있었어요. 우리 어떡해요? 아무도 안 와요. 그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무도 안 온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관측소로 뛰어갔어요. 레이더 스크린을 켰습니다. 라우닝함 전단이 디귿자 형태로 오키나와를 완전히 감싸고 있었어요. 포위였습니다. 함재기들은 계속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24대, 32대, 40대. 숫자가 계속 늘어났어요. 일본 F-15는 8대가 전부였습니다. 5대1. 수적으로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었어요. 미군 기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F-22도, F-35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12만 명이 방치되는구나.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4시. 중국 전투기들의 기동이 특정 지점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계산해 넣기 시작한 것처럼요. 새로운 변수. 저는 레이더를 확대했습니다. 그 작은 점이 이제는 작지 않았어요. 선명한 신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속도 25노트. 거리 80km. 접근 중. 그리고 20분 뒤. 오후 4시 20분. TV 방송이 터졌습니다. 속보입니다. 한국 해군 이지스 전단. 오키나와 방면 긴급 전개 확인. 체육관은 순간 조용해졌어요. 한국. 이름조차 예상하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일본도 미국도 아닌 한국. 저는 스크린을 응시했어요. 신호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세종대왕함. 한국의 이지스 구축함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율곡이함, 유류진함, 호위함이 확인됐습니다. 완전한 전단 편성이었어요. 방송 해설자가 고조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이지스 전단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촘촘한 방어 체계를 갖춘 전력 중 하나입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세종대왕함의 이지스 시스템은 동시에 1000개 이상의 목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SM-2, SM-6 미사일로 광역 방어가 가능해요. 사거리 370km. 라우닝함 전단 전체를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단순한 참가가 아니었어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었어요. 계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주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중국 전투기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공격적이던 기동이 신중해졌어요. 이륙 속도도 느려졌습니다. 라우닝함에서 이륙하던 전투기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40대에서 32대로.
32대에서 24대로 압박의 강도가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바뀌었습니다. 체육관에서 한 남성이 말했어요. 한국이 왔다고? 누군가 대답했습니다. 왜 한국이? 또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한국 군함이 여기까지 오면 중국이랑 충돌할 수도 있는 거 아냐?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왜 한국인지를요? 일본이 외교적 부담으로 움직이지 못할 때, 미국이 전략 충돌을 우려해 신중할 때, 한국은 결정했습니다.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봤어요. 계산이 아니라 책임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위기에서 가장 이성적이고 빠른 판단을 내리는 나라는 한국일지도 모른다고요. 레이더 스크린에 한국 전단의 위치가 표시됐습니다. 오키나와와 라오닝함 사이, 정확히 중간, 방패처럼 서 있었어요. 저는 노인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가까운 이웃, 그 이웃이 지금 섬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섬 전체가 처음으로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오후 5시, 중국 관영 매체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일방적 개입은 불필요한 긴장 고조다.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위다. 그리고 30분 뒤, 필요하다면 모든 대응을 고려할 것이다. 명확한 위협이었어요. 저는 레이더 스크린을 주시했습니다. 중국 전략 무인기 한 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GJ-11 스텔스 무인기였습니다.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기체예요. 공격용 무인기로 순항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플랫폼이었습니다. 그 무인기가 한국 전단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200km, 180km, 150km, 120km. 정찰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경고였습니다. 우리는 너희를 타격할 수 있다는. 긴장이 다시 고조되기 시작했어요. 일본 내부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정치인들의 발언이 쏟아졌어요. 왜 한국이 먼저 움직였습니까? 우리 주권 문제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갈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한 야당 의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개입이 오히려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주권, 외교, 갈등 악화, 정치적 부담. 하지만 그 논쟁들은 모두 지상에서의 이야기였어요. 회의실에서의 이야기였습니다. 바다 위에서는 훨씬 더 단순했어요. 누가 민간인을 지킬 수 있는가? 그리고 누가 실제로 움직였는가? 두 가지 질문뿐이었습니다. 오후 6시, 미군도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F-35 사대가 가데나 기지에서 이륙했어요. 경계태세 강화. 하지만 전면 노출은 피하는 듯 했습니다. 한국 전단 후방 80km 지점에 위치했어요. 지원은 하지만 선두에 서지는 않는 위치였습니다. 저는 이해했어요. 미국은 여전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중국과의 세력 균형, 대만 해협 변수, 남중국해의 긴장.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한 번의 잘못된 움직임이 전면 충돌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는 계산이 아닌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당장 레이더 스크린으로 돌아왔어요. 라오닝함 전단은 여전히 위협적인 기동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디귿자 형태는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변화가 있었습니다. 함재기들은 이전만큼 거칠게 움직이지 못했어요. 한국 전단의 이지스 레이더가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조종사들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지금 1000개 이상의 목표 중 하나로 포착되고 있다는 것을요. SM-6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있다는 것을. 압박 비행은 계속됐지만 각도가 달라졌어요. 오키나와 상공 100km까지 접근하던 패턴이 150km로 물러났습니다. 50km.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군사적으로는 큰 의미였어요. 공격 의도에서 경고 의도로 바뀐 거리였습니다.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거리. 오후 7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한국과의 대화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 발언의 톤이 달라졌습니다. 위협에서 대화로. 한국 전단의 등장 이후 중국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일방적 압박이 아니었습니다. 체육관에 있던 주민들이 조금씩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안전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숨은 쉴 수 있게 됐어요. 사이렌이 멈췄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말했습니다. 한국 배가 지켜주고 있대. 아이가 물었어요. 한국이 어디야? 어머니가 바다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가까운 나라야. 우릴 지켜주러 온 나라.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힘이 아니라 의지가 판세를 흔들기 시작했다. 라우닝함은 여전히 거대했습니다. 중국 전투기는 여전히 많았어요. 일본은 여전히 주저했고 미국은 여전히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전단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키나와와 위협 사이에 방패처럼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의지 하나가 모든 계산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12만 명의 주민이 느끼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오후 8시 20분. 결정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중국 함재기들의 편대 비행이 갑자기 중단됐어요. 레이더 스크린을 보던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24대가 일제히 비행하던 패턴이 무너졌어요. 각계 기동으로 바뀌었습니다. 협조된 압박에서 개별 회피로. 그리고 무인기. 한국 전단 120km 지점까지 접근하던 GJ-11이 더 이상 남아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중국이 물러서고 있었어요. TV에서는 전문가 패널이 긴급 소집됐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한 군사 전문가가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국 전단이 가져온 방어망 때문에 중국이 계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함의 SM-6 미사일은 370km 사거리입니다. 라우닝함 전단 전체가 사정권이에요. 또 다른 전문가가 끼어들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참가자가 아닙니다. 변수 자체예요. 변수. 저는 다시 레이더를 확인했어요. 새벽 3시부터 추적하던 그 작은 점. 이제는 선명한 신호로 표시된 세종대왕함이었습니다. 율곡이 2함, 호위함들이 완벽한 방어 대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 배의 위치를 보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민간인 보호를 위한 최적의 위치를 계산하며 이동하고 있었어요. 오키나와와 라오닝함의 정확히 중간. 42km와 158km. 모든 위협을 차단할 수 있는 위치. 18시간 전, 저는 이 점을 노이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오후 9시. 중국 함재기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24대에서 16대로. 16대에서 12대로. 라우닝함 갑판의 움직임이 느려졌습니다. 공격 태세에서 대기 태세로 바뀌고 있었어요. 일본 방위성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현재 긴장 상황이 완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한국 해군의 개입이 영향을 미쳤습니까? 방위성 대변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모든 우방국의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우회적인 인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누가 판을 바꿨는지. 체육관에 남아있던 주민들이 환호했습니다. 한 노인이 눈물을 흘렸어요. 누군가 왔구나. 정말로 왔어. 저는 챕터 2에서 만난 노인을 떠올렸습니다. 결국 우릴 지켜준 건 가까운 이웃이었어요. 그 말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언이 아니라 기억. 역사가 반복되고 있었어요. 오후 10시. 한국 국방부가 공식 발표를 냈어요. 우리는 오키나와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상황 안정까지 전단은 철수하지 않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섬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주민을 향한 책임 선언이었습니다. 계산이 아니라 약속이었어요. 일본은 예의주시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상황을 평가 중이라고 했어요. 중국은 대화 채널을 열어두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만이 말했어요. 우리는 철수하지 않는다고. 저는 레이더 스크린을 보며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세종대왕함에서 오키나와까지 42km, 라오닝함까지 158km. 정확히 중간이었어요. 오키나와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중국 전단을 견제할 수 있는 거리. 저는 노트북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섬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절망의 벽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공포가 희망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거리에 나온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편의점 불이 다시 켜졌어요. 문을 닫았던 식당들이 하나둘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한 가족이 해안가를 걸으며 바다를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아이를 안고 말했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우릴 지키는 배가 있단다. 아이가 물었어요.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아도 거기 있어. 우릴 위해서. 저는 그 대화를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사람들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어요. 12만 명의 섬. 16시간 동안 공포에 떨던 섬. 그 섬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48시간이 흘렀습니다. 한국 전단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세종대왕함은 여전히 오키나와와 라오닝함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42km와 158km. 방패의 위치. 저는 48시간 동안 관측소를 떠나지 않았어요. 레이더 스크린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첫째 날 오후, 라오닝함의 함재기 이륙이 완전히 중단됐어요. 갑판이 조용해졌습니다. 40대가 날던 하늘에 이제 전투기가 보이지 않았어요. 둘째 날 새벽, 오전 5시 20분, 호위함 두 척이 라오닝함을 떠났어요. 북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속도 18노트, 철수의 신호였어요. 그리고 둘째 날 정오, 오전 11시 42분, 라오닝함이 움직였습니다. 북상, 철수였어요. 저는 손을 떨며 확대 버튼을 눌렀습니다. 디귿자 형태의 포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호위함들이 하나둘 라오닝함을 따라 북상했어요. 12시간에 걸친 느린 철수였습니다.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속도. 하지만 확실한 철수였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라오닝함, 철수 중. 한국이 해냈다. 체육관에 남아있던 주민 대표들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어요. 우리가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직접 가야죠. 한국배에.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했어요. 군함은 민간인 접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민들은 해안가로 나갔어요. 오후 2시.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손에 종이를 들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릴 지켜주셔서. 한글과 영어와 일본어로 쓰인 문구들. 어떤 이는 색종이로 꾸몄어요. 어떤 이는 아이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배 그림과 하트. 그들은 바다를 향해 종이를 높이 들었습니다. 42km 떨어진 곳. 보이지 않는 배를 향해 한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서 있었어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저 배 사람들이 볼 수 있을까? 어머니가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 마음은 전해질 거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종이들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수백 명의 주민이 바다를 향해 감사 메시지를 든 모습.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맑은 하늘. 이틀 전만 해도 공포로 가득했던 하늘이었어요. 국제사회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CNN은 메인 뉴스로 보도했어요. 한국 해군의 신속한 결단이 위기를 완화시켰다. BBC도 심층 분석했습니다. 작은 이웃이 보여준 큰 용기. 한국의 결정이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로이터는 군사 전문가를 인터뷰했어요. 한국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일본 내부에서는 복잡한 반응이 나왔어요. 감사와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 일본 의원이 국회에서 말했어요. 우리가 주저할 때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야당 의원이 반박했습니다. 주권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반박은 힘이 없었어요. 오키나와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구했다. SNS에는 감사 메시지가 넘쳐났어요. Thank you, Korea. 감사합니다, 한국. 저는 레이더 스크린을 다시 확인했어요. 라오닝함은 이제 오키나와에서 320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위협 거리 밖. 한국 전단은 여전히 제자리였어요.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상황 안정까지 철수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저는 노트북을 열어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48시간. 한 나라가 보여준 의지가 판을 바꿨다. 거대한 함대가 아니라
엄청난 무력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겠다는 의지 하나가 12만 명을 지켰습니다. 해안가에서 주민들은 여전히 서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한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까운 이웃. 정말 가까운 이웃이었구나. 챕터 2에서 만난 그 노인이었어요. 그의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결국 우릴 지켜준 건 가까운 이웃이었어요. 그 말이 바람에 실려 바다로 퍼져나갔습니다. 42km 떨어진 곳으로 72시간째 되는 날, 한국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상황이 안정됐습니다. 전단은 귀환합니다. 저는 레이더 스크린 앞에서 그 순간을 지켜봤어요. 오전 9시, 세종대왕함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으로. 귀환이었어요. 속도 15노트. 조용한 철수였습니다. 화려한 퍼레이드도 없었어요. 언론 브리핑도 없었습니다. 한국은 왔을 때처럼 조용히 떠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키나와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소식이 퍼지자 주민들이 다시 해안가로 나왔어요. 이번에는 수천 명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잊지 않겠습니다. 종이에 쓴 메시지들을 들고 서 있었어요. 한 초등학교 전체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들고 있었어요. 한국 국기와 일본 국기가 손을 잡은 그림. 고마워요, 한국배. 선생님이 말했어요. 저 배가 우리를 지켜줬단다. 아이들이 함께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망원경으로 한국 전단을 바라봤어요. 세종대왕함의 갑판. 선원들이 보였습니다. 그들도 오키나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42km. 서로 보이지 않는 거리. 하지만 마음은 닿아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한국 전단이 오키나와 방어 해역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레이더에서 신호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선명했던 신호가 다시 작은 점이 되어갔어요. 72시간 전, 저는 이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점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의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분석을 적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영웅주의를 추구하지 않았다.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다. 계산 없이, 주저없이, 조건 없이 12만 명의 민간인을 지켰다. 그리고 조용히 떠났다. 제 20년 군사 경력에서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었어요. 대부분의 국가는 개입할 때 조건을 제시합니다. 정치적 양보, 경제적 보상, 전략적 이득. 하지만 한국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주민 안전.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국제군사포럼이 긴급 소집됐어요. 나토 전문가가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개입은 새로운 안보 모델을 제시했다. 미국 해군 분석가가 말했어요. 세종대왕함의 위치 선정은 교과서적이었다. 공격하지 않으면서 억제했다. 영국 왕립연합군연구소 연구원이 평가했습니다. 72시간. 한 척의 이지스함이 지역 안보 균형을 바꿨다. 저는 그 모든 분석을 읽으며 생각했어요. 그들은 전술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위치, 화력, 억제력.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의지였습니다. 움직이겠다는 의지. 지키겠다는 의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 해안가에서 노인이 여전히 서 있었어요. 챕터 2에서 만난 그 노인. 결국 우릴 지켜준 건 가까운 이웃이었어요. 먼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했던 그 문장.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경험이었어요. 역사의 반복. 그리고 이번에는 그 역사가 희망으로 기록됐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어요.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어요. 가까운 이웃은 멀리 있지 않거든요. 한국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바다를 바라봤어요. 우리도 가까운 이웃이 되어야죠. 언젠가 그들에게도.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레이더 스크린으로 돌아왔어요. 한국 전단의 신호가 이제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것은 선명했어요. 12만 명의 안전, 희망, 그리고 하나의 진실. 거대한 힘이 아니라 확고한 의지가 세상을 바꾼다는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떠났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것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오키나와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72시간 전과 똑같은 하늘.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이 섬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누가 진짜 이웃인지를. 그리고 그 답은 거리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오키나와를 떠나 영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연구 프로젝트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것은 보고서에 담을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마지막 날, 해안가를 걸었습니다. 한 달 전 수천 명이 모여 한국 전단에 손을 흔들던 곳. 이제는 평온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어부들이 배를 띄우고 있었어요.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해안가에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었어요. 2025년 12월. 위기의 72시간. 가까운 이웃이 우리를 지켰습니다. 한글, 영어, 일본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 세종대왕암과 대한민국 해군에게 감사를. 저는 그 기념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누군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챕터 2와 7에서 만난 그 노인이었어요. 떠나시나요? 네.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많은 것을 보셨죠? 예. 진정한 힘은 크기가 아니라 의지라는 것을요. 노인이 미소 지었어요. 그걸 깨달으셨군요. 노인이 기념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역사로 기록됐어요. 공포가 아니라 희망으로. 저는 그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세상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평화로운 섬이었습니다. 한 달 전과 똑같은 풍경. 하지만 그 평화의 의미가 달랐어요. 이제 이 섬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2주 뒤, 도쿄에서 열린 국제안보 세미나. 저는 발표자로 초청받았어요. 주제는 오키나와 위기 분석이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휴식 시간. 한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한국 해군 장교였어요. 저는 그의 가슴에 달린 배지를 봤어요. ROK 네이비. 대한민국 해군. 심장이 뛰었습니다. 혹시 세종대왕함에 계셨습니까? 율곡 이함 부함장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12만 명을 구했습니다. 그가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계산은 하지 않으셨나요?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 정치적 부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었죠. 무엇이죠? 사람입니다. 12만 명의 사람.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이 무엇인지. 복잡한 전략도 정교한 계산도 아니었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당신들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새로운 기준이 아닙니다. 오래된 가치예요. 이웃을 돕는다는. 이웃. 가까운 이웃. 그렇습니다. 거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의 거리가 중요하죠.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20년 군사 경력의 결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2025년 12월, 오키나와 상공에서 나는 목격했다. 거대한 항모도 수십 대의 전투기도 막지 못한 위기를 한 척의 이지스함이 해결하는 것을. 그것은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다. 의지의 승리였다. 한국은 세상에 보여주었다. 진정한 힘은 크기가 아니라 확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은 지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밤하늘. 그리고 그 너머 오키나와. 더 멀리 한국. 72시간이 바꾼 것은 오키나와만이 아니었어요. 저도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방식이. 힘을 측정하는 기준이. 그리고 이웃의 의미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보고서 너머에 있었어요. 12만 명의 감사. 수천 명의 손 흔들기. 한 노인의 눈물. 그리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한 장교의 말. 그것이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거리로 측정되지 않는 이웃, 크기로 측정되지 않는 힘, 72시간이 증명한 진실. 저는 제임즈 카터입니다. 그리고 저는 목격자였습니다.